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이제 이혼 여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채 살아갑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요. 마음속 깊이 맺혔던 것들을 꺼내놓고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 그 이름은 익숙하고 따뜻하게 들리지만 때때로 그보다 무거운 이름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며느리라는 이유로 짊어져야 했던 짐들, 딸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책임. 그리고 그 책임감을 위해 제 돈으로 친정 부모님을 도와드리겠다던 저에게 돌아온 건 남편의 차가운 비난뿐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정말로 단순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제 부모님을 도와드리겠다는 것이 하나뿐이었는데 그 사람은 끝내 반대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제 돈은 이미 남편을 통해서 몰래 시댁으로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몰래 빼돌린 것도 모자라 친정 부모님을 돕겠다는 저를 향해 비난까지 퍼부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는 결심했죠. 이 남자와 이혼하겠다고. 그리고 이건 단순한 이별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참을 수 없어 그에게 마지막까지 복수를 했고 그제서야 저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지금부터 제 이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평범한 분들이세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시며 평생을 열심히 자식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기 자신은 늘 뒷전이고 우리 3남매에게 더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해 늘 앞장서셨던 분들이죠.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는 오랜 지인의 권유로 작은 투자를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엔 약간의 수익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돈에 욕심이 생긴 아버지는 더 큰 돈을 끌어 무리한 투자를 하셨고 결국엔 전부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퇴직금도 살림도 부모님이 살고 있던 집의 전세금까지 모두 사라졌고 그래서 부모님이 집을 잃고 원룸에서 살고 계셨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을 놔두고 모른 척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제 가정 형편을 안타까워하며 함께 도우며 살자고 약속했었죠. 하지만 결혼 후 그 사람은 돌변했습니다. 그때 그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입을 싹 닫더군요. 저는 상황이 좀 나아지면 꼭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처음에는 수입을 함께 관리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일방적으로 선언했죠. 앞으로 각자 버는 돈은 각자 관리하자. 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한 달 용돈이 30만 원이라니 말이 돼? 서로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먼저 말했던 건 남편이었어요. 그래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인내심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아끼면서 살 필요 없다며 슬슬 불평을 늘어놓았죠. 그때부터 알긴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너무 다르다는 걸요. 애초에 저는 이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꼼꼼한 소비 습관을 가진 반면 남편은 충동적이었어요. 사고 싶으면 고민 없이 사는 사람이었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먼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대출금을 빠르게 갚고 저축을 많이 하자고 제안했고 각자 똑같이 30만 원씩 용돈을 정했죠. 남편도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지만 결국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30만 원의 용돈은 매번 일주일도 못 가서 바닥났고 어느 날은 제게 숨기고 신용카드를 만들어 몰래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우리는 자주 다투었고 서로에 대한 감정도 많이 지쳐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은 제게 말했죠. 서로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느니 그냥 이제부터 돈은 따로 관리하자. 남편의 마음을 이해는 했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옆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더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남편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께 드리는 돈도 각자 따로 알아서 하자. 남편의 그 말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연애 때부터 우리는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 함께 관리하곤 했어요. 남편은 그 방식이 마음에 들었는지 결혼 후에도 버는 돈을 모아서 한 통장에 넣고 관리하자고 말했습니다. 집 대출금을 먼저 갚고 나머지는 저축하자면서요. 본인 용돈 30만 원도 스스로 책정한 금액이었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각자 자기 돈을 알아서 관리하자고 말하더군요. 생활비나 집에 들어가는 고정 지출은 반반 부담하고
남은 돈은 각자 쓰자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 제안에 반대했어요. 연애 기간 동안 남편의 소비 습관을 뻔히 아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싶었습니다.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또 흥청망청 쓰겠지. 그래도 그는 잘할 수 있다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월급을 받자마자 고정 지출은 통장에 넣고 나머지를 쓰면 아무 문제 없다고요. 하도 확신에 차 있길래 그래 어디 한번 당해봐라는 심정으로 동의했습니다. 저는 제 돈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저축도 더 할 수 있으니 손해볼 건 없었죠.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사치스러운 성향은 금세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공동지출은 반반 부담하자고 해놓고 부모님 관련 문제는 제멋대로였어요. 명절이나 생신, 어버이날, 적어도 그런 날이면 부부가 함께 챙기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갑자기 우리 친정엔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시댁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나 선물을 저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왜 당신 혼자 결정해? 라고 물었더니 그는 말했죠.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각자 알아서 하자고. 돈은 각자 관리하잖아.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살아 계실 때 잘해야지. 사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제안했죠. 그래, 그럼 양가 부모님 다 같이 챙기자. 그랬더니 남편은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그건 싫어. 차라리 장인 장모님께 드릴 돈으로 우리 부모님을 더 챙기는 게 낫지. 부모님은 서로 각자 책임지는 게 경제적으로도 더 나아. 남편에게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참 서글펐습니다. 결국은 제 부모님께 쓰는 돈이 아깝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저희 부모님 형편이 시댁보다 어렵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더 도와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이후 저는 제안의 조건을 붙였습니다. 부모님은 각자 알아서 챙기되 간섭은 하지 말자. 남편은 제 말에 흔쾌히 좋다고 했고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일까지 완전히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했던 말처럼 어버이날이나 생신 명절마다 친정에 오지 않았습니다. 각자 알아서 효도하자며 굳이 왜 가? 라고 하더군요. 연락은 문자나 전화로만 하고 직접 찾아뵈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시댁 행사에 안 가겠다고 선언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며느리인데 시댁엔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난 사위니까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서 안 가도 되지만 너는 며느리잖아. 참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원칙을 정해놓고 불리해지면 예외를 만들 줄이야. 그래서 저도 말했죠. 너도 안 가는데 내가 왜 가? 평등하게 하자며. 이 일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남편은 순전히 자기 입장만 생각하며 억지를 부렸고 결국에는 대놓고 시부모님께 고급 선물과 용돈을 퍼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에 대한 복수라도 된다는 듯이 말이죠.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서며 우리는 부부라는 울타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남편보다 버는 돈이 적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용돈도 넉넉하게 챙겨드리지 못했던 게 늘 마음에 걸렸죠. 남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마치 일부러 저를 자극하려는 듯 보란 듯이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들을 수 있게, 알아차릴 수 있게 시부모님께 비싼 선물을 드리고 거침없이 용돈을 챙겨드리며 도발했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짜증났고 결국 제 안에 인내심의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내 부모님께 내가 직접 효도해드리자고 결심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또 살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기로 했어요. 본업이 끝난 후에도 저녁과 주말을 쪼개서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섰고 아껴 쓰고 절약하며 내 시간과 체력을 갈아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정말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일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저는 거의 기계처럼 움직였던 것 같아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아껴가며 벌었던 돈이 통장에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자 어느 순간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프리랜서처럼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택 업무도 병행하게 되었고, 제 역량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자 수입은 점점 늘어났어요. 어느새 저녁 주말 가릴 것 없이 일하는 제 모습이 당연해졌고, 그 덕분에 통장의 잔고는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죠. 또 2년이 지나고 마침내 처음 목표했던 금액이 모였습니다. 부모님께 집을 한 채 마련해드리고 싶다는 그 꿈이 이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순간, 통장에 찍힌 숫자가 그렇게나 감동적으로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기분이 벅차오르던 그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이번에 전셋집이라도 하나 얻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모은 돈으로 충분한 것 같더라. 제 말에 남편은 믿지 못한 눈치였어요. 무슨 돈으로? 설마 대출 받으려는 거야? 지금 우리도 대출금 다 못 갚았는데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저는 침착하게 말했죠. 걱정 마, 대출 아니야. 그동안 잠도 줄이고 밥도 굶으면서 일해서 모은 돈이야. 남는 시간 다 써가며 번 돈이니까 괜찮아. 남편도 제가 퇴근 후나 주말에 추가로 일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설마 그게 이 정도로 돈을 모았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는 황당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진짜 그만한 돈을 모았다고? 제가 그렇다고 하자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놀람과 충격 그리고 이어서 비꼬는 말이 이어졌어요. 당신네 부모는 그 나이에 아직도 자식 도움받아 살아? 부끄럽지도 않아?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그간 양가 부모님 문제로 갈등도 많았지만 그래도 한동안은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날카로운 말로 부모님을 모욕하다니. 게다가 장인 장모님이라는 호칭도 없이 네 부모라고 말하며 깎아내렸습니다. 그런 태도에 너무 화가 났어요. 저는 정색하며 남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 방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남편은 순간 멈칫하더니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해서 부모가 부모답게 살아야지. 시집간 딸한테 기대는 거 보기 안 좋잖아. 남편의 말 같지도 않은 그 말에 저는 완전히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너 지금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모욕한 거야? 누가 누구를 부끄럽다 그래? 평생을 정직하게 사신 분들 앞에서 네가 그런 말할 자격 있어?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분노와 상처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소리치고 울고 떨리는 손을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람은 내 부모를 무시했고 나를 모욕했습니다. 이제는 더는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뭔데 그렇게 말해? 자식이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거지,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야?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도와달라고 손 벌린 것도 아니고 그저 딸인 제가 하고 싶은 효도일 뿐인데 왜 부끄럽다는 말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그런 것도 못 해줘? 그럼 너네 부모는 안 부끄러워? 너도 툭하면 용돈 드리고 이것저것 사드리잖아. 그럼 너희 부모님도 너한테 기대는 거 아니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감히 우리 부모님을 너네 부모라고 불러? 버릇없기에 뭐 하는 거야?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자기는 먼저 제 부모님을 네 부모라 하면서 제가 똑같이 말하자 갑자기 예의를 들먹이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자기만 되고 나는 안 된다는 그 이중적인 태도에 더는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너도 방금 그렇게 말했잖아. 왜 넌 되고 나는 안 되는데? 진짜 부모님을 가지고 이러는 건 선 넘는 거잖아. 네가 지금 화내는 것처럼 나도 기분 몹시 상했어. 내가 번 돈으로 우리 부모님께 전셋집 하나 해드리겠다는데 왜 그렇게 기분 나쁜 말로 부모님을 모욕하냐고. 그 말에도 남편은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뻔뻔하게 말했죠. 그럴 만하니까 그렇지. 솔직히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이랑 너희 부모님은 달라.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자식한테 기대지 않잖아. 너희 부모님은 너무 어렵게 사시니까 그런 대접 받아도 돼. 그 나이 먹고 자식 도움은 못 줄 망정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방해라니, 우리 부모님이 뭘 방해했는데? 생각을 해봐. 네가 부모님 전세자금 마련한다고 모은 돈 그거 우리 대출 갚는데 썼으면 우리 숨통이 좀 트였을 거 아냐? 결국 너희 부모님만 아니었으면 우리 더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부모님을 짐처럼 여겼구나. 그날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부모님을 건드린 순간 저는 모든 인내심이 무너졌고 그동안 속에 쌓아놓았던 감정을 모두 폭발시켰죠. 남편도 지지 않고 화를 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냐는 표정으로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는 듯 굴었죠. 그날 밤엔 화가 너무 나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뒤숭숭해서 혼자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면 조금은 무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신만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남편이 했던 그 말, 그 나이에 자식 도움받아서 부끄럽지도 않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도저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단 한 번도 저에게 먼저 손 내민 적이 없으셨어요. 그저 늘 괜찮다, 우리는 잘 지낸다는 말로 자식이 걱정할까봐 모든 걸 감추셨던 분들이에요. 그런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작은 보금자리라도 만들어드리고 싶었던 건 그 모든 세월에 대한 보답이었을 뿐인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죠? 대단하다는 말 한마디, 기특하다는 말 한마디도 못해줄 망정 왜 모욕까지 해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화가 가라앉을 줄 알았지만 오히려 남편에 대한 감정은 더 나빠지기만 했어요. 그리고 저는 머릿속에서 이혼을 떠올렸습니다. 솔직히 이 결혼을 지킬 이유가 점점 없어졌어요. 그 사람을 아주 깊이 사랑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의 가정이라 부르기에도 뭔가 허전했습니다. 더구나 우리 사이엔 아이도 없었죠. 정말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정리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심이 서자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이미 지난 일, 그건 그냥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신혼집만 나눠서 정리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러다 문득 함께 모아둔 통장이 떠올랐습니다. 연애 때부터 함께 쓰던 그 데이트 통장. 결혼 후에도 고정 지출을 넣거나 비상금으로 쓰기 위해 일반 입출금 통장에 저축해오던 그 계좌. 문제는 그 통장이 남편 명의였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죠. 혹시 그 통장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그 통장에 매달 돈을 입금해왔습니다. 남편이 관리하고 있던 계좌였고 저 또한 그를 믿고 있었기에 자세히 들여다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지금쯤 얼마나 모였을까 궁금해졌습니다. 남편은 마침 기분이 상한 상태로 집을 나간 상황이었고 저는 그 통장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늘 두던 자리에 있어야 할 통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원래 자기 물건을 잘 챙기는 사람이라 사용한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두는 편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통장을 엉뚱한 데 두었을 리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대체 어디에 뒀을까? 집에 남편이 없을 때라 다행이다 싶었고 곳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남편의 서랍 속 깊숙한 곳에서 겨우 통장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이걸 굳이 이렇게 깊숙이 숨겨놨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빠져나간 큰 금액들, 50만 원, 100만 원. 한두 번도 아니고 꾸준히였고 자동이체인가 싶어 수취인을 봤습니다. 거기엔 시어머니의 이름 세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순간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그 통장은 우리 둘이 함께 모으기로 했던 돈이었어요. 연애 때부터 써온 데이트 통장을 이어받아 결혼 후엔 생활비와 비상금, 미래를 위한 저축 목적으로 함께 넣어두기로 한 돈이었습니다. 그 통장에서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1년 넘게 몰래 송금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한동안 멍하니 통장만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붕괴였고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왔던 모든 의미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길로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장 집으로 와. 지금 이 순간 바로 와. 남편은 술을 많이 마시진 않았는지 그나마 대화는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통장을 남편 앞에 내던졌어요. 이거 뭐야? 이 돈 당신이 어머님한테 보낸 거지? 우리 돈으로 몰래 시댁에 용돈이라도 보낸 거야? 통장을 확인한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 말문이 막히더니
이내 술김인지 아니면 뻔뻔함인지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보냈어. 엄마가 요즘 힘드셔서 도와드린 거야. 남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인데 그게 뭐 어때서? 그 말을 듣자마자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도와주거나 말거나 그건 당신 마음이야. 근데 이 통장에 내 돈도 들어가 있었잖아. 당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잖아.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몰래 그렇게 할 수 있어? 제가 따져묻자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중에 다 돌려받을 수 있어. 뭐, 어떻게 돌려받는데? 어차피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지금 사시는 집 나한테 물려주실 거잖아. 그럼 챙겨드린 돈 결국 내가 받는 거지. 순간 나는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지금 나랑 장난하니? 부모님 돌아가신 걸로 손익 계산하고 있어? 그게 지금 당장 왜 중요해? 그리고 너가 부모님은 각자 알아서 챙기자고 입으로 말한 거 기억 안 나? 그건 네가 먼저 말한 약속이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그를 믿었기에 통장을 확인하지 않았던 저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그 믿음을 이렇게 배신한 남편에게선 더는 인간적인 신뢰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앞서 있었던 싸움까지 끌어와 다시 따졌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내 부모님 전셋집 마련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난리치더니 너는 우리 돈으로 시댁에 돈 보내고 있었어? 너 같은 사람이 우리 부모님한테 부끄럽다는 말할 자격 있어? 그랬더니 남편은 제게 눈을 부라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이러는 거야? 내가 아무리 우리 엄마한테 용돈을 드려봤자 너희 부모가 날려먹은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리 말 안 한 게 뭐 그리 대단한 잘못이냐? 나중에 다 돌려받을 건데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냐고? 누가 떼먹기라도 했냐? 남편의 그 말은 내게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할 이유가 없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집이랑 우리 집이랑 같냐?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애초에 너희 부모는 능력도 없고 자식한테 기대는 법만 알잖아.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여자는 시집 가면 끝이지만 남자는 다른 거야. 넌 죽어도 우리 집 귀신으로 남아야 돼. 그럼 당연히 시댁 부모를 더 챙겨야지. 시댁을 위해서라면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시대를 살아가는지도 모를 말들. 부모를 차별하고 나를 사물처럼 대하며 가정을 자신의 논리로만 정의하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쉰다는 것이 견딜 수 없겠더라고요. 야, 재산 조금 있는 게 벼슬이야? 재산이 있으면 뭐해? 어차피 자식한테 도움받으려는 건 마찬가지잖아. 그리고 지금 내가 묻는 건 왜 함께 모은 돈을 네 마음대로 썼냐는 거야. 제 말에 남편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그는 끝까지 비아냥댔습니다. 그래, 너희 부모는 물려줄 것도 없잖아. 우리 부모는 그래도 집이라도 줄 수는 있거든.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좋아. 그 재산 있는 부모님 잘 모시고 살아. 하지만 너 같은 사람하고는 못 살아. 이혼하자. 이혼은 무슨, 넌 그럴 용기도 없으면서 괜히 화나서 하는 소리잖아. 그의 말은 도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보여주기로 했어요.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시어머니에게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통보했어요. 지금까지 보내드렸던 생활비는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으신 돈에는 제 돈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절반은 돌려주셔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듣자마자 화를 내며 전화를 끊고 바로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네가 뭔데 시댁에 들어간 돈을 내라 말아야.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우리 아들이 준 돈이니까 절대 못 돌려줘. 저는 이미 어느 정도는 예상한 반응이었기에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우리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이라고요. 남편이 저 몰래 보낸 건 명백한 이혼 사유고 이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너희 친정 때문에 이러는 거냐? 따지듯 말했습니다. 아주 그냥 친정에 환장했구나. 시부모한테 이딴 짓 하고 부끄럽지도 않아?
그렇게 말하던 시어머니 옆에는 퇴근한 남편이 또 붙어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제 시집 왔으면 시댁 사람이야. 언제까지 친정 타령만 할래?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모르냐? 출가 외인? 그러는 아드님은 언제까지 엄마 아빠 도와가며 살 건데요? 똑같은 부모 아닙니까? 누군 물심양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고 누군 가난하다고 모욕받아도 참아야 하는 세상인가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또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시집 갔으면서 친정에 전셋집까지 해주겠다는 게 말이 돼? 너는 진짜 염치가 없니? 시모의 폭언에 참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더 이상 말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으로 조용히 전쟁을 시작했어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정말 지저분하고 피곤한 싸움이었습니다. 돈 문제가 얽혀 있었기에 더더욱 그랬죠.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그와 한 집에 사는 것도 또 하나의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우리 부부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결과는 제 완전한 승리로 끝날 수 있었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와 통장 반환까지 모든 것이 제 뜻대로 이루어졌죠. 이혼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놓고 후회는 전혀 없어요.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당당히 나를 지킨 선택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너뜨린 건 그저 한 가정이 아니라 이미 무너질 만큼 오래 방치된 신뢰와 존중이었기에 이제 저는 진짜 저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혼은 정말이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남편처럼 막되먹은 인간을 깨끗이 떼어내는 데엔 엄청난 시간과 노력 그리고 그만한 돈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폭언도 들었습니다. 이기적이다, 무식하고 감정적이다 라는 말들. 남편과 시어머니는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저를 몰아세웠죠. 정말 마지막까지도 못 볼 꼴을 다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했어요. 이혼을 결심하길 정말 잘했다. 그리고 문득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언젠가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결국 저는 소송을 통해 시댁으로 흘러간 제 돈도 다 돌려받았고 집도 정확히 반반으로 나누었으며 남편의 거짓과 배신에 따른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합당한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 전셋집을 얻어서 지금은 결혼 전처럼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어요. 여전히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 늦게까지 두 번째 일을 하느라 하루하루가 정신없었지만 통장에 쌓여가는 숫자들을 보며 지친 마음을 달랬습니다. 이혼 후 몇 달이 지나 남편과 시어머니가 같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처음엔 싸우러 온 줄 알았는데 남편이 먼저 자기가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남편 옆에서 둘이 다시 시작해보라며 말을 거들었는데 저는 인간 같지도 않은 두 사람과 또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옵니까? 빨리 아드님 데리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저희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와 남편을 쫓아냈고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남편을 보며 빨리 결심하고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쫓겨나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도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잊고 저희 친정 부모님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유일한 꿈이에요.